자,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대표로 한 명 대답해 주세요. 네, 잘 들립니다. 지금 강의 자료랑 얼굴 잘 보이나요? 보입니까? 안 보이나요? 강의 자료만 보입니다. 강의 자료는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얼굴은 보이나요? 네, 이제 둘 다 보여요. 네. 자, 그 중간 시험 결과는 아마 다음 주 초쯤 저기 클레임을 받을 테니까 채점을 한 다음에 채점하려면 중이나 다음 주 말쯤 돼야겠네요. 네. 일정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5장이 뭘 다루는 거냐면 데이터 압축이라고 했죠. 압축도 두 종류가 있는데 완벽하게 복원을 하는 압축이 있고 완벽하게 복원을 안 해도 되는 압축이 있다 그랬습니다. 5장은 완벽하게 복원하는 압축을 다루는 챕터다라고 되겠죠. 그리고 10장이 이제 완벽하게 복원을 안 해도 되는 압축이라고 얘기했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얘기할 수 없지 둘 다 중요합니다. 실제 굉장히 실용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몇 번 예시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5장의 그 개념들을 이제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소스 코드라는 게 이제 이 정보 이론에서는 데이터 컴프레션을 소스 코딩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그 소스 코딩을 위한 어떤 그 방법론을 소스 코드라고 하고 그걸 매핑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압축하려는 정보의 대상, 그게 우리가 정보의 대상은 인포메이션 소스라고 했었죠. 이 장에서 인포메이션 소스는 근본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유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면 즉 디터미스틱하면 정보의 가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보라는 건 무조건 랜덤 베리어블이어야 된다. 정보 이론 관점에서는 이 장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귀가 아프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그 실제 실행된 값, 그러니까 주사위가 던져진 값, 주사위 전후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그 액션은 랜덤 베리어블이지만 던지기 전에는 진짜 랜덤한 거고 던지고 나면 역설적으로도 랜덤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한번 던지고 나면 결과가 고정이 돼버리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이런 약간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약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 특성을 여러분들이 정보 이론에서 다루는 개념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완전히 랜덤한 게 아니라 반은 랜덤하고 반은 랜덤하지 않다라고 사실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 즉 시행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랜덤 베리어블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특성이고 정의라고 봐도 됩니다. 너무 상식적인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헷갈려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에 실행된 값들이 인풋이 들어오고 그거를 소스 코드라는 매핑을 통해서 압축된 어떤 그 스트링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어떤 시퀀스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데이터 압축이라고 그랬고 이 스트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일반적으로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숫자로 다루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숫자일 필요 없다라는 거를 설명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숫자가 아닌 것까지 포함한 알파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문자라고 생각해도 되고 사실 문자보다도 더 넓은 개념입니다. 문자보다도 더 뭐라 그럴까요? 다양한 것들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쓰는 언어의 문자가 아닌 그냥 우리가 약속한 어떤 심볼들을 써도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키보드에서 그 특수 문자들 있죠. 뭐 샤프니 뭐 달러 사인이니 뭐 그런 뭐 대시니 이런 것들 그런 걸로도 사실은 압축한 심볼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제너럴한 케이스를 우리가 다루고 있고 그걸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걸 알파벳이라고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압축을 완벽하게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를 매핑 또는 펑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스 코드를 펑션이라고 보면은 이놈은 무조건 인버터블 해야 됩니다. 인버터블 하지 않은 놈을 썼다가는 폭망한다는 얘기죠. 그거 썼다가는 압축 자체는 잘 되지만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non-singular, 즉 원투원 매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각 싱글 알파벳당 non-singular 하는 것 그런 코드를 non-singular 코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의를 내렸었고 이래야 되는 이유는 어떤 펑션들이 예를 들면 정의역이 이렇고 공역이 이런데 이렇게 매핑이 돼 있으면 이렇게 압축돼 있는 놈을 나중에 복원할 때는 이게 A, B, C라 그러면 A로 매핑을 해야 될지 B로 매핑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쓸모없는 코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non-singular한 펑션들, 소스 코드들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non-singular, 원턴이고 이게 이제 싱글 알파벳 단위로도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압축하려는 데이터들 또는 뭐라 그럴까요? 뭐 숫자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뭐 케이스 하나의 심볼로만 이루어진 거 거의 없다 그랬죠. 여러 개가 연결돼 있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어떤 셰익스피어의 책을 통째로 압축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책을 통째로 압축하고 싶다. 그럼 거기에 문자열로 구성이 돼 있지 이게 뭐 하나의 알파벳만 있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런 각 개별 단위별로 각 심볼 단위별로 압축을 하고 이어붙여도 다시 복원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심플한 방법.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현의 필요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간단한 구현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물론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개 심볼을 받아서 이걸 하나의 심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가는 순간 그건 확장성이 훅 떨어져서 실용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3일짜리 때 소스코드 따로 만들어야 되고 길이가 5일짜리 때 소스코드 따로 만들어야 되고 길이가 1000일 때 따로 만들어야 되고 소스코드의 종류를 수백만 가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코드는 가능하면 딱 하나고 데이터가 바뀌는 상황에 대처하는 게 우리가 옳은 거지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다른 소스코드 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다른 펑션을 쓴다는 게. 그런 관점에서 작은 단위로 잘라서 이어붙이는 게 이거는 실용성 차원을 넘어서서 당연히 실용적이면 그래야 되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필연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어붙였을 때도 복원이 가능하다. 즉 non-singular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 uniquely decodable 하다라고 불렀었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의 핵심 요약이 좀 길어졌지만 자 그래서 이놈들의 관계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모든 가능한 코드가 이 전체 집합 이놈이고
그 중에 이제 한 심벌당 인버터블한 놈을 non-singular 코드라고 그랬고, 이어붙였을 때 인버터블한 놈, 복원이 가능한 놈을 uniquely decodable. 그러니까 실제 실용적인 거는 요 놈부터죠. 요 안에 있는 놈만 실용적. 나머지는 조도 안 쓰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uniquely decodable로 충분할 거냐? 실용성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코드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완전 쓸모없는 코드들, non-singular 하지 않으니까 singular하다고 봐야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인버터블하지 않은 펑션들입니다. 소스 코드를 펑션으로 봤을 때 가장 단순 무식한 건 이런 거죠. 인포메이션 소스 랜덤 베리어블 x가 5개 값을 갖는데 이것들을 매핑을 그냥 다 똑같은 걸로 0으로 해버린다는 얘기죠. 간단해 보이지만 바보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 쓸모없는 거 맞겠습니다. 다 0으로 매핑한 거가 이런 케이스고, 이거는 뭐 아예 쓸모가 없으니까 고려 대상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있는 놈들입니다. 그 다음에 non-singular 한데 uniquely decodable 하지 않은, 즉 노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네, 예시. 즉 각 뭐라 그럴까요? 붙이기 전에는 이놈들이 인버터블한데 붙이고 나면 인버터블 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어떤 예시가 있냐면 1, 2, 3, 4를 다른 길이의 스트링으로 매핑시키는. 자, 이게 일반적인 소스 코드입니다. 인포메이션 소스가 1, 2, 3, 4라는 알파벳을 가지면 스트링으로 이렇게 4개의 종류의 스트링으로 매핑을 시킬 수 있는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케이스는 이제 압축을 한 다음에 0, 1, 0이라는 게 압축이 돼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0, 1, 0으로 압축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심플하게. 그러면 이걸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게 하나의 심볼에 해당하는 정보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2에 해당할 거예요. 2로 복원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여러 개를 이어붙였는데 실용적인 상황에서 몇 개를 이어붙였는지 인포메이션 소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용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이어붙인 건지 2개를 이어붙인 건지 3개를 이어붙인 건지 그런 정보가 아예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실용적인 상황은.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왜? 010이라는 압축된 코드가 있다고 하면 010이 하나의 소스 심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0 요놈하고 분리된 2개의 소스 심볼이 붙어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또는 더 최악인 경우는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01하고 0에 붙어 있는 케이스로 볼 수도 있다는. 근데 이게 3개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10 자체로 매핑하면 인버스 매핑하면 2가 되고, 0하고 10으로 인버스 매핑을 하면 1하고 여기 1이죠. 10은 여기에 해당하니까 4로 1, 4로 매핑이 되거나 0, 1은 3, 1로 또 다시 인버스 매핑이 되고, 또는 아니면 전체를 보면 2로 매핑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어붙이는 상황, 즉 멀티플 심벌인 상황에서는 인버터블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대일대응이 돼 있기 때문에 인버터블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non-singular 하지만, 즉 하나의 심벌에 대해서는 인버터블 하지만 멀티플 심벌에 대해서는 인버터블 하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뭐 이와 비슷한 예시는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심심하면 만들어 보도록. 당연한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 주황색 부분부터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요 놈에 해당되는 거, uniquely decodable한 예시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없애버리는 게 uniquely decodable 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 예시가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한번 매핑할 수 있다. 1은 10, 2는 00, 3은 11, 4는 110. 자, 그러면 이놈들은 아까 그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뭐 제일 긴 거 요거를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110이라는 게 들어오면 110이라는 게 들어오면 이게 두 개 코드로 분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기가 11이 있긴 한데 0만 있는 놈들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부분으로 쪼개서 분리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110은 110 자체로 인버스 매핑해서 4로 매핑을 해야 됩니다. 복원을 할 때 데이터 압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복원을 할 때 상황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압축하는 건 쉽습니다. 오히려 그걸 복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어 붙인 상황에서도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거 uniquely decodable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놈이 이제 좀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여전히 실용적이긴 한데 조금 덜 실용적이다는 얘기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다루는 이제 압축 데이터들이 하나의 심볼만 있는 게 여러 개 심볼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10으로 끝나면 좋은데 뒤에 뭐가 따라붙는 게. 그래서 약간 최악의 상황을 하나 얘기해 볼까요? 110이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고 뒤에 홀수의 0이 따라붙을 수도 있고 짝수의 0이 따라붙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 홀수의 0을 붙여볼까요? 0, 0, 0. 그 다음에 짝수의 0 붙여볼까요? 0, 0, 0, 0. 뒤에 뭐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홀수개가 있는 경우는 지금 110이 있으면 여기가 끝입니다. 이제 따라붙은 이제 완전히 end of file 된 거예요. 보통 EOF라고 부르는데 파일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또는 end of sequence, 뭐 EOS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 놈의 상황은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110 자체로 복원하게 되면 뒤에 3개가 남아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3개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예. 왜? 0이 들어간 놈은 요것뿐인데, 그렇죠? 이게 짝수개로 들어가야만 복원이 되는데 지금 홀수개로 돼 있죠. 그 말은 나머지 3개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 뭔가 이게 잘못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0의 객수는 무조건 짝수가 돼야 되니까, 물론 이건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끝에서부터 보면 요거 결합시켜야 되고 요거 결합시켜야 되고 일일이 따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요놈을 복원할 때는 3, 2, 2 이렇게 복원을 해야 된다. 오리지널 데이터로 돌아가려면. 자, 근데 비슷한 상황인데 뒤에 0이 짝수개로 이어붙어진 경우는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D부터 본다 그러면, 왜냐하면 D를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어붙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0이 3개짜리도 없고 0이 하나짜리도 없기 때문에 코드 중에 무조건 2개씩이 겹쳐요. 그러면 나머지 3개는 110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놈은 복원할 때 4, 그 다음에 0이 2개씩,
1, 2, 2로 복원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전할래는 메시지는 뭐 0이 몇 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정하려고 하냐면 0이 쭉 따라 붙는데 이게 0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려면 끝날 때 끝나지 않으면 이놈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0이 계속 따라 붙고 있는데 이미 100개가 따라 붙었어요. 근데 아직 파일이 안 끝났어. 그 단계에서 중간에 복원을 할 수 있느냐? 중간에 복원이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뒤에 0이 몇 개가 따라붙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worst case이긴 합니다. 뭐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파일이 끝날 때까지는 복원을 할 수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uniquely decoderable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 전체 파일이 다 읽은 다음에나 복원이 되지 중간에 중간 결과만 보고 빨리빨리 처리해서 복원할 수 없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복원할 때 파일 사이즈만큼의 딜레이가 생깁니다. 딜레이를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니크 디코더블이 실용적이긴 한데 조금 덜 실용적이다는 얘기죠. 실제로 거의 안 씁니다. 그러면 이 실용성을 개선한 놈이 뭐냐? 중간에 바로 복원할 수 있는 코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발하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분석을 하며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뒤에 일어나는 0의 개수를 왜 카운트를 해야만 현재 111인지 110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러니까 110으로 처리할지 111로 처리할지를 이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혹시 지금 비대면 학생 중에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여기 학생들 중에 왜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유니클리 디코더블이면 충분히 좋을 줄 알았는데.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하죠. 네. 자, 그 이유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답을 알고 있어 쉬운 질문인데 처음 보는 사람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코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즉 끝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코드 자체를 그 자체만으로 디코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복원하는 걸 디코딩이라고 부른다면 그 이유는 그 코드 자체가 다른 코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10이 문제였는데 110의 앞부분 요 놈이 요거하고 같죠. 즉 무슨 얘기냐면 코드의 사실 그 뒷부분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아니면 중간 부분도 겹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앞부분 제일 처음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영어로 프리픽스라고 그러죠. 앞부분이 다른 코드랑 공유가 되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110이 들어왔으면 이걸 11에서 잘라서 보려면 뒤에 뭐가 나오는지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 0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면 110으로 뭐 처리하든가. 근데 110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뒤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1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0이
이제 요 놈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1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이걸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뒤에 하나만 봐도 되고, 아까 같이 0이 따라 붙는 계속 0만 붙어버리는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끝까지 다 봐야 되는 상황까지. 그래서 이런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코드가 다른 코드를 앞부분에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100%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집에 가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부분이 공유가 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픽스가 공유가 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유니클리 디코더블의 그 치명적인 약점은. 자, 그러면 그 치명적인 약점을 제거해버리면 되죠. 하나의 코드가 다른 코드에 절대 프리픽스가 안 되게 설계만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을 프리픽스 코드 또는 길게는 프리픽스가 없다. 그래서 프리픽스 프리 코드라고 부르고, 또는 바로 복원 가능하다 그래서 인스턴테이니어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단어가 다 같은 용어입니다. 자, 그런 예시가 이런 놈이라는 얘기죠. 보면은 어떤 놈도 다른 놈의 프리픽스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중간이나 뒷부분에는 공유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1, 0 이놈의 뒷부분은 공유가 되죠. 네, 이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뒷부분은 공유가 돼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기 제인 학생? 그쵸? 뒷딩을 복원을 앞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뒷부분부터 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뒷부분이 공유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디코딩하는 순서가 시간축으로라고 본다 그러면 시간축으로 코절하게 시간의 순서대로 디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압축을 한 다음에 복원을 할 때 파일로 복원할 때는 순서가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도 압축을 MP3라는 압축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순서적으로 쭉 들어오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아이유의 어떤 노래가 5분짜리 노래인데 그거를 스트리밍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소비자는 듣고 싶지, 그걸 복원을 해서 5분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원해서 듣는 건 짜증나죠. 스트리밍의 딜레이가 그렇게 커지면. 그래서 스트리밍 상황에서는 특히 리얼타임 디코딩에서는 이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에서부터 디코딩하는 게. 그래서 시간의 순서가 사실은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서픽스는 안 중요하고, 저는 뭐라 그러죠? 중간에 있는 중간에서 공유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앞부분이 공유가 안 되면 된다. 여기서 보면은 1, 0이 앞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뭐 0이 앞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지금 말한 프리픽스가 없는 그런 코드가 되고, 이놈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나의 코드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코드입니다. 소스 코드. 요게 끝나는 순간 바로 복원이 가능하다. 즉, 맥시멈 딜레이가 가장 큰 코드 사이즈 길이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큰 코드 사이즈가 3이죠. 맥시멈 딜레이가 3으로 끝나버립니다. 파일을 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실용적이고 실제로 뭐 거의 99.9% 아니 100%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실제 실용적인 코드들은 100%이 코드를 쓴다는 얘기죠. 유니클리 디코더블도 불편해서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앞으로 이 챕터에서 코드라고 얘기하면 이제 언급을 안 하더라도 무조건 프리픽스 프리 코드구나, 인스턴테니어스 코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이놈은 아예 안 되고 이놈도 실용적이지 않고, 이거는 약간 실용적이지만 너무 불편해서 안 쓰고 결국 마지막 것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픽스 코드는 이게 이제 가장 작은 부분집합이 되고 요 가장 안에 있는 놈만 부분집합만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개념 간단하죠? 자, 그러면 쉬운 얘기 했으니까 정보이론 너무 쉬우면 재미없죠? 좀 어려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 실용적인 이런 프리픽스 인스턴테니어스 코드의 그 필요 충분 조건은 뭔가 생각해 보자. 이 코드들의 이 놈들의 사실은 중요한 조건은 서로 프리픽스 프리해야 된다는 조건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뭐 당연한 얘기고. 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요 각 코드들의 길이입니다. 이놈이 1, 이놈이 2, 이놈이 3, 이놈이 3이죠. 이 코드 길이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코드 길이를 정의를 내렸었나요? 내렸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있었네요. LX는 이 코드 길이다. 이게 지금 LX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LX 관점에서 프리픽스 코드를 만드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더라. 놀랍게도. 뭐 이론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마구잡이로 설계한 느낌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는 얘기고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이 크래프트라는 치즈 이름이 아닙니다. 정보 이론을 연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부등식이 있고 그 부등식의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된다. 아니죠? 그래서 어떤 프리픽스 코드가 주어지면 무조건 이런 부등식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캐피털 D는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D는 2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에서 압축을 할 때는 그냥 바이너리 알파벳, 즉 0, 1로만 다루니까. 근데 좀 특이한 경우는 D가 뭐 16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헥사데시멀이라고 하죠. 0부터 9까지 하고 10, A, B, C, D, E 이렇게 F까지 있나요? F까지 있는 그런 걸 다룰 수도 있고 뭐 원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알파벳 사이즈를 4로 할 수도 있고 8로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256으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256 많이 씁니다. 이런 나중에 배우는 이제 채널 코딩이나 에러 코렉션에서는 자 그래서 알파벳의 그 가능한 개수를 D라고 하자. 어떤 알파벳 집합이 있으면 그것의 카디널리티를 D라고 정의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바이너리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D는 2라고 하면은 바이너리 스트링으로 코드를 설계할 경우 프리픽스 코드의 필요 충분 조건은 이런 설정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EM-LI승은 읽어가죠. 그래서 LI승은 세 번째 코드 워드입니다. 코드 워드라는 거는 뭐냐면 각각의 인풋 심볼에 대한 이제 그 매핑된 소스 코드에 매핑된 값을 코드 워드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가 각각의 코드 워드라는 얘기죠. 그래서 LI는 i번째 코드 워드의 길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서메이션은 모든 가능한 코드 워드들에 대해서 그 i가 그 코드 워드들의 인덱스가 된다. 즉 인포메이션 소스 카디널리티가 뭐
n개다. 그러면 1부터 n까지 서메이션 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네, 그 숫자의 합이 EM-Li 승의 합이 항상 1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증명이 상당히 좀 심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나면 쉬운데 수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개념이 굉장히 심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이제 뭔가 심오한 스텝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중요한 심오한 개념이 뭐냐면 프리픽스 코드를 우리는 지금 그냥 설명의 편의상 바이너리 데이터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더 큰 알파벳 확장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그 프리픽스 코드를 생각할 때 결국 코드 워드를 설계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코드 워드 생각하면 그럼 그냥 바이너리 스트링들을 설계하는 거구나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고정시켜버리면 답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지는데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냐면 이런 바이너리 스트링들이 1대1 대응 관계로 트리 구조로 매핑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추상수학에서 이거를 이제 아이소모픽하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바이너리 스트링과 트리는 완전히 전혀 다른 뭔가 오브젝트들인데 이 두 개가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 아이소모픽하게. 그래서 어떤 대응 관계냐? 바이너리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1, 0이라는 코드가 있다. 그러면 루트 노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루트 노드는 카운트를 안 합니다. 위는 0, 밑에는 1이라고 하면은 1, 0에 해당하는 코드는 바로 이 노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위는 0, 밑에는 1이면 이렇게 돼 있는 이 두 개의 브랜치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가 그러니까 트리가 이놈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110을 예를 들면 110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111이다. 그러면 이 노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바이너리 스트링들이 바로 트리로 매핑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더 굿 뉴스는 뭐냐? 그 트리에서 바이너리 스트링으로 매핑이 된다. 즉, 이 두 개가 서로 원투원 매핑, 즉 인버스가 가능한 매핑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수학에서는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창한 용어는 몰라도 되고 어쨌든 1대1 대응 관계다 라는 얘기죠. 자, 이런 발상의 전환만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소스 코드를 스트링으로 보지 말고 트리로 보자는. 그러면 트리는 일종의 기하학적인 구조죠. 그러면 기하학적인 어떤 구조에 대한 성질을 뽑아내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자, 어떤 구조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인데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이제는 바이너리 스트링 상이 아닌 그거와 1대1 대응 관계에 있는 다른 이제 도메인에 와서 트리 도메인에 와서 생각하자는 얘기죠. 바이너리 스트링에서는 프리픽스 컨디션이 앞에 프리픽스가 공유가 안 되는 게 컨디션이었고 그럼 트리 구조상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해보자. 그것만 파악을 하면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 유도가 될 수 있다. 트리 구조상에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자, 프리픽스가 아닌 반대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그런 걸 하나를 예시를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노드를 하나 더 붙여볼까요? 0이 되면서 여기는 1, 0, 0이 되죠. 네, 이 코드랑 여기서 트리에서 각 노드들, 동그라미들은 하나의 코드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트리에서 모든 동그라미들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한 놈만 씁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중간 노드는 안 씁니다. 이런 중간에 거쳐가는 놈들은 마지막 노드들만 씁니다. 요거를 트리는 나무니까 나무의 끝은 뭐죠, 우리말로? 네? 나무 끝에 달려있는 게 뭐죠? 나뭇잎이죠. 영어로 뭐죠? 립스죠. 립스 노드라고 부르고 립스 노드만 코드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이놈은 이렇게 되면 립스 노드가 아닌데 다시 억지로 한번 예시를 만든 겁니다. 이 코드와 이 코드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놈의 프리픽스죠. 자, 앞에 있는 놈이 뒤에 있는 놈의 프리픽스입니다. 근데 그 프리픽스가 되는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제일 루트 뿌리에서 가는 경로가 시작을 했을 때 가는 경로가 앞부분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에 지나가는 경로가 트리상에서 브랜치들의 경로입니다. 요놈, 결국 요놈이죠. 요 코드와 요 코드를 비교했을 때 공유하는 브랜치의 경로는 요거하고 요겁니다. 그 두 개가 공유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브랜치가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프리픽스 상황이 벌어진다. 자,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이 상황이 안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코드는 다른 코드하고 브랜치 공유가 안 돼야 된다는 얘기고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된다. 즉 하나의 코드에 다른 놈이 가서 붙으면 안 된다. 여기는 이제 바로 붙었는데 뭐 한 단계 더 가서 붙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코드는 1, 0, 0, 0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프리픽스가 공유가. 즉 무슨 얘기냐? 어떤 트리를 그 뭐 이 패밀리 가게도 뭐 족보라고 그러죠. 족보로도 비교할 수 있는데 이게 조상이고 루트가 바로 위에 놈이 부모고 밑에 놈이 자식이고 뭐 이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같은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을 공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프리픽스 코드를 만족을 시키려면 프리픽스 프리 코드를 만족을 시키려면 그 같은 앤세스터에서 두 개 서로 다른 코드가 존재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생각해야 될 스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로충분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게 세 번째 발상의 전환인데 이런 코드들이 있다. 이 트리로 만들어진 이 앞에 있는 거랑 아마 같을 겁니다. 0, 1, 0, 1, 1, 0, 1, 1, 1 같은 거죠. 공교롭게 공교로운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있는 4개의 코드워드를 트리 구조로 그린 거고 당연히 리프 노드만 썼죠. 그래서 어떤 한 노드는 다른 놈의 절대 후손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럼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이 전체 길이가 최대 길이가 지금 3이죠. 그러면 가상의 후손들을 다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최대 길이가 3 그대로고 이놈은 가상의 후손이 여기 있고 이놈은 가상의 후손이 4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뭐 그러니까 뭔가 그 스텝은 뭐냐면 키포인트는 뭐냐면 후손들이 가상의 후손들 또는 실제 후손들은 없네, 그렇죠? 가상의 후손들끼리나 아니면 지금 실제 코드들이나 다시 좀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가상의 후손들 중간 후손까지 포함합니다. 후손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제 코드들 요놈들 또는 요놈들이 절대 겹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그냥 이건 내가 설명해서 그렇고 프리픽스 프리 컨디션을 만족하려면 왜 겹치면 안 될까? 좀 더 다이렉트하게 한마디로 답을 하자면 그러니까 뭐냐면 가상의 후손들끼리도 겹치면 안 되고 가상과 실제 이 코드들도 겹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정.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답은 굉장히 쉬운 답입니다. 생각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건데 답은 엄청 쉽습니다. 왜 겹치면 안 될까요? 힌트 모순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승찬 학생 모순법 모순법은 뭔지는 알죠? 네? 증명할 때 쓰는 방법 도역 이 가상의 후손들이나 실제 코드들이 겹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어려운 답이에요. 쉬운 답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승민아. 그거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어렵게 생각합니다. 직관적으로 당연히 안 고쳐야겠죠. 당연히. 이름이 뭐였죠? 네. 주석훈 학생. 네. 너무 쉽게도 생각하지 말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스텝만 어렵게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모순법으로. 그러니까 힌트를 더 주면 만약에 겹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모순이 발생합니다. 저기 온라인 학생 중에 대답 학생 있나요? 들리나요? 쉬운 질문인데. 없나요?
자, 답변이 하나 있어. 네, 읽어볼래요? 프리픽스 코드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데 왜 안 되냐고 물어보는. 이건 아까 저기 승민 학생이 나온 거랑 똑같아.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겹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슨 일이 바로 발생하는데, 겹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놈하고 이 중간 이놈이 겹치거나 아니면 이놈하고 가상의 자손들이 겹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놈들이 겹쳤다는 얘기는 거기까지 가는 경로가 같아진다는 얘기. 거기까지 가는 경로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가는 경로가 같다는 얘기는 프리픽스 자체나 프리픽스의 일부분, 앞부분이 루트 노드에서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 말은 중간에 있는 이런 코드로 쓰였던 부분들이 서로 같아버리는. 즉 무슨 얘기냐면 서로 그러니까 같은 프리픽스를 갖게 돼서 프리픽스 컨디션을 깨져버린다. 즉 무슨 얘기냐면 겹치는 순간 앞부분이 루트 노드 포함해서 제일 시작되는 시퀀스가 공유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프리픽스 프리 컨디션이 깨지면서 프리픽스 코드가 안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TMI이긴 한데, 한 코드의 후손들 사이에서는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놈하고 여기서 겹치는 게 당연히 없네요. 그 자체가 아예 없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미 뭐 같은 후손이니까, 어쨌든 이 다른 후손들 사이에 겹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놈들이 앞부분이 경로가 같아지면서 서로 프리픽스가 공유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최소한 이 여기에 한 후손하고 여기에 한 후손이 같으면 경로가 같아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놈들이 조상도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왜냐하면 뒤에 후손의 경로가 같다는 얘기는 앞에 조상도 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모순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그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 세 개를 이해했으면 이제 이걸 수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수식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보면 이게 네 번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러면 이 후손들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라는 거를 수식으로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 기하학적인 개념이라, 그렇죠?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거 산술적으로 표현하기가. 그래서 후손의 개수를 가지고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요 코드의 후손의 개수는 요 놈들이죠. 4개. 그다음에 요 코드의 후손의 개수는 요 2개. 그러니까 최종적인 후손만 봅니다. 중간 후손들 개수는 빼고, 이놈은 후손들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후손들의 명수들, 가상 후손들입니다. 가상 후손들의 최종, 그러니까 후손들, 중간 후손은 빼고 가상 최종 후손이라 하겠네요. 가상 최종 후손, 마지막 길이가 3인 놈들만 다 더하면은 요거는 후손이 그냥 자기 자신이라고 해서 뭐 하나라고 카운트하고, 그렇죠? 다 더하면 이 길이가 3인, 이 뎁스가 3인, 완전히 모든 브랜치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요런 트리,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하나도 끊어져 있지 않고 다 연결이 돼서 길이가 3으로 연결돼 있는 요 트리의 마지막 노드들, 리프 노드죠. 리프 노드의 개수보다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가상 후손들을 다 더한 거는 이걸 풀트리라고 합니다. 길이 3의 풀트리의 마지막 노드들의 개수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가상 후손들의 합은 이놈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유는 작을 수 있는 이유는 뭐 이런 것들이 후손들이 빠져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운이 좋으면 다 같아질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절대 커서는 안 된다. 근데 이미 코드, 프리픽스 코드가 아닌 경우는 이놈들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상우선들의 합이. 왜 그러냐면 뭐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보면 다 지우고 여기서 하나 예를 들까요? 코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실한 놈들만 코드입니다. 근데 프리픽스가 깨져 있다고 치면은 뭐 이런 게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잘못된 코드입니다. 이놈의 가상의 후손은 이거고 하나 더 간다 그럴까요? 이렇게 되는데 이놈의 가상우선은 이거 4개고 이놈의 가상우선은 이거 2개죠. 근데 이 2개가 서로 공유가 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최대 가능한 트리에서 공유되는 놈들이 겹쳐서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겹쳐서 더해진다는 얘기는 최대 가능한 개수보다 커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가상우선들의 합은 무조건 풀 트리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프리픽스가 되려면. 왜냐면 안 겹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겹치면 그 조건을 만족 못합니다. 그럼 가상우선들의 개수는 뭐냐? 아까 그 맥시멈 길이에 해당하는 거 3이었죠. 2의 3-Li 승이 가상우선의 개수다. 바이너리 추이인 경우. 그래서 이게 가상우선의 개수고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다 더하고 뭐 Lmax랑 Li가 우연히 같으면 요 끝에 요 2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때는 그냥 그 자기 자신이 자기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카운트를 해서 하나로만 카운트합니다. 그거는 전체 트리 2의 3승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 2의 3승이니까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그래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4가지의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상당히 수식은 간단한데 굉장히 심오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증명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 이 식이 만족이 되면 양변에 공유하는 항이 있죠. D의 Lmax라는 항이 지워버리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발견한 크래프트 이니퀄리티다. 즉, 프리픽스 코드가 주어지면 필요 조건으로 이 식을 무조건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충분 조건도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충분 조건은 되는 것은 그냥 말로만 설명하겠는데 이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어떤 코드가 주어지면 아직 프리픽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항상 프리픽스 코드가 존재한다라는 걸 보이는 건데 존재한다를 보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학에서. 근데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 거를 하나 우리가 직접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러면 하나 이그젬플을 만든 거니까 존재하는 걸 보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항상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결국 후손들이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예를 들면 li들의 집합이 바이너리인 경우에 뭐 예를 들면 1, 2, 3인 경우로 주어졌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크라프트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는지 볼까요? 여기 크라프트 이니퀄리티의 좌변이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렇죠? 그러면 8분의 4, 8분의 2, 8분의 7이 되죠. 크라프트 이니퀄리티 만족합니다. 그냥 무슨 코드인지 모르겠는데 길이만 주어진 상황. 이럴 때 항상 프리픽스 코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알고리즘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존재하는 걸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만드느냐? 1, 2, 3이죠. 그러면 1이란 얘기는 요거 하나 쓰고 2란 얘기는 요거 하나 쓰고 3이란 얘기는 뭐 요거 써도 되고 밑에 거 써도 되는데 요거 하나 쓰면 된다. 그러면 1, 2, 3 길이를 만족하고 자, 이 구조를 보면 가상 구선이 그 어떤 놈도 현재 코드하고 겹치질 않죠. 당연히 프리픽스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해보면 0, 이거는 10, 이거는 110. 스트링으로만 봐도 서로 프리픽스가 아예 없죠. 그래서 이렇게 트리로 만드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항상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크라프트 이니퀄리티가 만족이 됐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를 보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게 말로만 설명했지만 이게 왜 맞는지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면 정보 이론이 상당히 재미난 이론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픽스 코드의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프리픽스 코드에서 첫 번째 중요한 이론이고 좀 이따가 이 페이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5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 또 간단하게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 앞서서 이 average 코드 워드 랭스를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LX라는 건 디파인을 했었죠. 각 코드 워드들의 길이고 그것들의 평균 길이 즉 이겁니다. LX의 여기서 X는 랜덤 베리어블이고 X도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LX 그거의 함수니까 그의 평균 그게 이거죠. 그걸 코드 워드의 평균 길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옛날에 한 학생이 질문한 하고 맞아떨어진 정보 이론은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만 특정 X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다. 전체적인 모든 가능한 X의 평균적인 비헤이비어에만 관심 있다. 라는 그 철학이 반영돼서 이런 정의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압축 이론에서 데이터 컴프레션 티어리 또는 소스 코딩 티어리에서 최종 목적은 뭐냐? 뭐냐면은 평균적인 비헤이비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LC를 최소화시키는 게 압축 이론의 최종 목적이다는 거죠. 그렇죠? LC를 최소화시키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압축을 했을 때 평균적인 길이가 줄어드는 거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압축을 했는데 A라는 알고리즘을 썼는데 뭐 예를 들면 100MB로 압축이 됐는데 B라는 알고리즘을 썼더니 90MB로 압축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90MB 압축하는 알고리즘 써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1장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인트로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압축을 그냥 이론을 우리가 모르고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압축 L시간이 결국은 압축률로 비유가 되는데 압축을 생각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압축은 뭐냐면 LC가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 이건 LC는 양수해야 되고 가장 좋은 건 0이니까. 네,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 그랬죠. 정보가 디터미니스틱하지 않을 때는 사실 0bit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왜? 항상 벌어지니까.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라는 건 항상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런 정보는 압축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 그냥 0bit으로 압축을 해버리면 그건 끝이라는 얘기. 당연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실제로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그렇죠? 실제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압축을 했을 때 과연 0bit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압축하는 한계는 어디냐를 이제 이론적으로 규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 이론의 가장 큰 효용입니다. 압축 이론에서 그 압축의 극단적인 한계, 즉 여러분들 말로 끝판왕이 어디까지냐 이론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놀랍게도 그게 그 끝판왕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2장에서 배웠던 바로 엔트로피였다. 놀라운 사실이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가 다양한 어떤 물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우리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물리적인 개념이죠. 오늘 처음 나온 엔트로피는 결국은 압축의 한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길이는 엔트로피, HD라는 거는 그 우리가 엔트로피 정의를 내릴 때 그 바이너리 로그 2를 밑으로 쓴다 그랬는데 로그 2를 꼭 쓸 필요 없다 그랬죠. 뭐 내추럴 로그 써도 되고 하는데 알파벳 사이즈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쓴 그런 엔트로피를 HD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엔트로피 정의가 이렇죠. 이것이 끝판왕이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압축을 했을 때 엔트로피 이하로 압축은 불가능하다는 어떻게 보면 한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엔지니어링적으로 쓸데없는 짓을 못하게 방지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데이터가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엔트로피가 이미 알려져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0.5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보 이론을 여러분들 같이 운이 좋게 안 배우고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압축 알고리즘이 0.6 하는 걸 쓰다가 회사 임원이 그 사람 정보 이론을 안 배운 학교 다닐 때 정보 이론을 소홀히 공부한 아주 불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치면은 야 그거 60% 압축 원래 데이터가 원빗이라고 하면 60% 압축 좀 별로다 40%로 한번 압축해봐 라고 회사에서 임원이 한 뭐 100만 불 정도 아니면 100만 불이야 1000만 불 뭐 연구 개발 비용 때려 넣을 테니까 개발해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현장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로 끝나면 좋은데 조직 입장에서는 이론을 모르고 함부로 덤볐다가는 이게 조직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몇 천만 불, 심지어 몇 억 불의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이런 이론을 모르고 있으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60% 말고 엔트로피가 0.5지만 40%로 압축해봐, 막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애초에 임원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정보 이론을 안 배운 사람은 절대 임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 될 사람들이 이 중에 있으면 정보 이론을 안 배우고 졸업하면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임원 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런 황당한 짓을 방지해주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중요한 실용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디시전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거고, 실제로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뭐 이거는 정보 이론은 아니지만 가끔 뭐 이상한 이메일들이 날라옵니다. 이 프리랜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가 연구 엔진, 연구기관을 발명했다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게 제이크 맞는지 검토해달라고, 뭐 이런 이메일들이 실제로 많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가 이미 규명돼 있는데 그걸 평생을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 이론을 안 배웠기 때문에 쓸데없는 압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인생을 거기다 낭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불행입니다. 그래서 정보 이론은 기본 소양으로 다 배워야 된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고요. 약간 뭐 여담이지만 이게 머신러닝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약간 다른 상황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어떤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유명한 앤드류 잉이라는 스탠포드 교수가 있죠. 이분이 바이두인가 어디를 CTO로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몇 년 전에 SML이라는 큰 학회에서 기조 강연할 때 나온 얘기. 바이두를 갔는데 머신러닝에 유명한 뭐 오버피팅, 언더피팅 이런 토픽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엔지니어가 기존에 이제 뭐 음성 인식하는 뭔가 엔진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성능이 잘 안 나와서 이게 성능이 잘 안 나오니까 뭐가 잘못돼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라 그래? 예를 들면 어떤 AI 모델이 있는데, 머신러닝 모델이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언더피팅이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엔지니어가 이런 기본적인 뭐랄까 아주 베이직한 티오리를 몰라갖고 그냥 현장에서만 치는 대로 뭔가 이렇게 휴리스틱한 걸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언더피칭인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모델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데이터가 모자란가 보다. AI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데이터 모으는 데만 거의 1년 내내 몇백만 불을 쏟아 부었다가, 그래서 이론을 모르고 덤볐다가는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얻어지고 회사 전체에서도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들은 다 알고 졸업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또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오버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컬백 라이블러가 항상 포지티브하다라는 그 성질만 가지고, 그리고 아까 증명했던 크라프트 이니퀄리티가 괜히 증명한 게 아닙니다. 크라프트 이니퀄리티를 또 절묘하게 활용을 해서 약간 증명이
좀 많은 개념이 들어갑니다. 좀 복잡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두 개의 중요한 개념을 통해서 그 두 개만 알면 사실은 쉽게 증명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최선의 압축률은 엔트로피다라는 거를 놀랍게도 증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숨어있는 사실인데 최선의 압축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선의 압축 코드, 소스 코드를 찾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증명을 원래 나이브하게 하려면 최선의 압축 알고리즘 코드를 찾아야만 증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2, 3장에서 배웠던 내용만 가지고 최선의 압축 알고리즘 코드를 찾지도 않고도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보이론의 위대한 파워가 됐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들을 보면 수식 자체는 뭐 복잡하고 지저분할 뿐이지만 그 담겨 있는 그 의미나 철학을 보면 엄청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게 여러분들 정보를 공부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나요?